말레이시아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는 단순한 기종 교체의 실패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 방산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몰두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더 시급한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언제 제때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후반 도입한 FA-18D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 전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기체들은 이미 수명 연장과 유지비 증가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고 최근에는 조류 충돌 사고로 한 대를 상실하면서 가용 전력은 6대로 줄어들었다. 공군 전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한 숫자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계획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 대안으로 쿠웨이트가 보유한 FA-18C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문제는 이 계획이 말레이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너졌다는 점이다. 쿠웨이트가 요청했던 최신형 슈퍼 호넷 전투기의 인도가 보잉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2028년 이후로 밀리자 쿠웨이트는 중고기체 매각 계획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공군의 중기 전력 계획 전체를 흔드는 결정이었다. 이미 퇴역 시점이 정해져 있던 FA-18D와 SU-30M, KM 전력을 대체해야 하는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신들이 주목한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보잉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KF-21 도입 협상을 시작한 이유를 두고 일부 서방 매체들은 이를 기술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보잉의 공급 능력 부족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지목했다. 즉,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한국 전투기를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미국 방산기업이 제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방향 전환이라는 분석이었다. 이 분석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다. 공군 전력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기체를 도입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언제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입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슈퍼 호넷은 이미 검증된 기체였지만 생산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지에서 사실상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중고기체를 들여온 뒤 성능 개량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부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주목한 대상이 바로 KF-21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동일한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단순한 비교에 머물지 않았다. 슈퍼 호넷이 이미 설계의 한계에 도달한 플랫폼이라면 KF-21은 아직 발전 여지가 남아있는 미래지향적 전투기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내려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기체가 지닌 성장 가능성은 전혀 다르다는 판단이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기존 전력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도입 협상과 생산 일정 조율이 시작되어야 한다. 공급 능력이 불확실한 파트너와 계약을 맺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반대로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일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쌓아온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외신들이 말레이시아의 KF-21 협상을 두고 보잉의 실패를 강조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기종의 우수성을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에는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곧 안정성과 동맹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신뢰성이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움직임은 아직 최종 구매 결정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이는 미국 중심의 전투기 공급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보잉의 생산 지연이 불러온 파장은 단지 한 국가의 전투기 도입 일정에 그치지 않고 세계 방산 시장의 신뢰 구조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제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부족한 전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공군 전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보잉의 공급 실패라는 아이러니한 계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외신들이 말레이시아의 KF-21 협상을 주목하는 이유이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말레이시아가 KF-21을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은 결정은 단순한 대체 선택이 아니라 전투기 철학 자체를 다시 계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은 엔진이 같다는 표면적인 비교가 아니라 같은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플랫폼의 수명과 확장성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질문이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서방 전투기들과 KF-21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슈퍼 호넷은 이미 완성된 기체다. 오랜 기간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운용 경험도 풍부하다. 그러나 동시에 구조적으로 더 이상의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센서와 무장 통합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기체 자체가 설계된 시대적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공군 입장에서 이는 앞으로 2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다목적 전투기 계획과 충돌하는 요소였다. 반면 KF-21은 아직 진행형 전투기다. 기본 형상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섰지만 향후 단계적 성능 향상이 전제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말레이시아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같은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KF-21은 내부 무장 통합과 센서 융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금의 성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투기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말레이시아 공군 내부에서는 KF-21을 두고 단순한 4세대 개량형이 아니라 5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교두보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감 설계와 최신 항전 장비를 기반으로 향후 개량을 통해 작전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이미 설계가 고정된 기존 전투기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운용 유연성이다. 말레이시아는 단일 기종으로 모든 임무를 해결하기보다는 전투기와 경전투기를 조합해 전력을 구성해왔다. KF-21은 이러한 운용 개념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 한 종류에 의존하기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정 수량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다. 외신 분석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KF-21이 슈퍼 호넷보다 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동일한 예산으로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KF-21은 아직 생산과 개량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장기 운용 측면에서 매력적인 카드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즉각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는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능 개발 경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말레이시아가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니라 향후 개량과 지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협력 구조다. 즉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생태계에 참여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말레이시아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제 전투기를 선택할 때 단일 시점의 성능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말레이시아가 KF-21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대체 수요를 넘어선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슈퍼 호넷이 당장 안정적인 선택처럼 보였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언제까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이 미래 전장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이 기준에 따라 KF-21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그 과정은 한국 전투기 산업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KF-21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 보강축은 바로 FA50M2다. 이 선택은 고성능 전투기 한 종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한 비행대당 18대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이 기준은 향후 전력 계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FA18D와 SU-30MKEM이라는 서로 다른 기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지만 이들 기체는 모두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유지비 상승과 가동률 저하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작전 지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전력을 한 번에 교체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을 택했고 그 핵심이 고성능 전투기와 경전투기의 조합이다. FA-50M은 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말레이시아가 FA-50M을 도입한 목적은 기존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력의 빈틈을 메우고 작전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즉, 고강도 임무는 KF-21과 같은 주력 전투기가 담당하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임무와 훈련 작전은 FA-50M이 맡는 방식이다. 이는 전투기 수명 연장과 운용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말레이시아가 처음 결정한 FA-50M 도입 수량은 18대다. 이는 정확히 한 개 비행대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추가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력 운용 결과에 따라 수량을 늘릴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전력 구축의 일부로 FA-50M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KF-21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가 검토 중인 도입 수량은 36대다. 이는 2개 비행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로 기존 전력 교체와 동시에 일정 수준의 여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숫자다. 조달 시점은 2030년대 중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완전한 작전 능력 확보 목표는 2035년에서 2040년 사이로 잡혀있다. 이 일정은 현재 보유 전력의 퇴역 계획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처럼 FA-50M과 KF-21을 조합한 전력 구조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현실을 매우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미래 작전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 특히 단일 기종의 모든 예상과 운용 부담을 집중하지 않는 방식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외신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목은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기체 성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달 일정과 생산 능력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력 재편 구상은 단기적 응급 처방이 아니라 2040년 이후까지를 내다본 구조적 변화다. FA-50M은 전력의 하부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맡고 KF-21은 중추 전력으로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말레이시아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구조가 말레이시아만의 선택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모델로 작용할 것인가다. 전력의 질뿐만 아니라 양과 조달 시기가 동시에 중요해진 시대에서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하나의 신호로 읽히고 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말레이시아 사례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능 경쟁의 시대가 지나고 조달 능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점이다. 전투기 개발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지만 실제 전력을 언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로 남아있다.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공백으로 직결된다. 외신들은 말레이시아의 선택을 두고 개발 능력보다 양산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분석한다. 전투기 성능은 비교표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생산 라인이 제때 돌아가지 않으면 그 성능은 서류 위의 숫자에 불과하다. 보잉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설계와 기술력은 충분했지만 납기 지연이 반복되면서 신뢰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 현상은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사일 방공 체계 전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고성능 무기일수록 생산 공정은 복잡해지고 공급망은 취약해진다. 그 결과 실제 위협이 현실화되는 순간 필요한 수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레이시아가 전투기 조달에서 겪은 혼란은 전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KF-21과 FA-50M 조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성능 수치가 아니라 계약 이후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언제 생산이 시작되고 언제 인도가 이루어지며 운용 단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공급 일정이 불확실한 파트너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매력적이어도 위험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다. 한쪽에는 최첨단 기술을 앞세웠지만 생산과 납기가 불안정한 공급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전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나온 판단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력 공백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력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가용전력이 줄어들면 잠재적 상대는 이를 즉각 인식한다. 전투기가 몇 년 늦게 들어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약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조달 시기를 그토록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평가받는 요소는 화려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일정 준수 능력이다. 이미 여러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은 정해진 시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는 단순한 신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간 무기 거래에서 신뢰는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이다. 결국 말레이시아 사례는 오늘날 방산 경쟁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 빠른 개발이 아니라 더 안정적인 생산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투기 시장을 넘어 미사일과 지상무기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가 미국 방산산업의 상징적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이러한 조달 능력 위기의 상징적인 사례로 외신들이 지목하는 것이 바로 T-7A 훈련기다. 미국 공군은 차세대 훈련기 체계로 T-7A를 선택하며 노후화된 기존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단순한 기종 교체가 아니라 미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반적인 체계 혁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과 달랐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T-7A 도입은 2024년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미공군이 두 번째 기체를 인수한 시점은 이미 계획보다 크게 늦어진 상태였다. 문제는 단순히 인도가 늦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생산과 검증의 불확실성이었다. 이는 전 세계 훈련기 시장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공군은 두 번째로 인수한 T-7A를 단순한 훈련 비행이 아니라 작전평가와 교관조종사 자격 인증, 그리고 지상승무원 유지보수 훈련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곧 기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장기간에 걸쳐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면 신중한 접근처럼 보이지만 방산시장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아직 생산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보잉 입장에서도 상황은 부담스럽다. 일정 기간 동안 납품된 기체에서 단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생산 속도 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계약 이행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훈련기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다. 기술적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양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외신 분석에서는 이 지점에서 말레이시아 사례와 T-7A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전투기든 훈련기든 핵심은 동일하다.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말레이시아가 전투기 조달에서 보잉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반복된 지연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다. 이는 특정 사업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미공군은 최신 디지털 훈련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T-7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검증 부담은 미공군 스스로가 떠안게 되었다. 이는 훈련기 교체 속도를 늦추고 전력 전환 시점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동맹국과 우방국들은 미국의 훈련기 공급 체계를 바라보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과거에는 미국이 도입한 기체라는 사실만으로도 품질과 신뢰성이 보증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미공군조차 장기간 검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전제는 약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방산 산업 전반의 신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T-7A 사례는 단순한 훈련기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 방산 산업이 직면한 생산 능력과 일정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전투기 시장에서 이미 말레이시아의 선택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문제가 유럽과 나토 국가들에서 어떻게 더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토의 방공미사일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외신과 정책 분석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유럽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국가들이 이를 감당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위협은 이미 가시화되었지만 대응 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저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고가의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전형적인 소모전 전략이다. 문제는 나토 국가들이 이러한 공격 양상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미사일 재고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공체계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재고와 공급 능력이 문제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파트리엇 체계다. 한발당 가격은 매우 높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납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위협은 지금 당장 존재하는데 방어수단은 몇 년 뒤에나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토가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천궁1을 실전 배치하며 성능을 입증한 국가다. 단순한 시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더해지면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나토가 한국산 방공미사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여력이 부족하고 유럽 내부 생산 능력 역시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안보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미 나토 국가들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했다. 여기에 천궁2와 LSAM 계열까지 더해진다면 나토의 방공체계 일부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선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미국의 훈련기 지연 문제를 거쳐 나토의 방공미사일 부족이라는 훨씬 큰 문제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산과 납기라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방산시장의 승부는 연구소가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결정되고 있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일정 준수는 이제 하나의 전략 자산이 되었다. 말레이시아와 나토의 사례는 이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계 방산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